김진사의 저택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큰 집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축적한 재산은 소문난 만석군의 것이었지요. 차랑채에서 내다 보이는 너른 마당에는 늘 하인들의 발길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이른을 바라보는 김진사의 얼굴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출가했고 며느리들만 집안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누구에게 가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 문제로 밤잠을 설친 지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들의 그릇을 시험해봐야겠구나. 김진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평생 장사와 농사로 일군 재산이었습니다. 단지 나이 순서로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초가을,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 전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세 며느리를 안채 대청마루로 불러들였습니다. 첫째 며느리 은주는 35, 비단 저고리에 금가락지를 낀 손이 늘 바빴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키는 32, 계산이 빠르고 말이 야무졌지요. 막내 며느리 연하는 28, 소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세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와 오키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곳간에 소금 300가마니가 있다. 뒷마당에는 오리 300마리가 있지. 김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세 며느리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소금 300가마니와 뒷마당의 오리떼 중에 선택하여 가져갈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순간 대청마루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키는 재빨리 손가락을 꼽아 계산을 시작했지요. 아버님, 소금을 주신다니 과분한 은혜입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지요. 요즘 소금 1가마니에 쌀 3가마니 값이 아니옵니까? 저희는 소금을 받겠사옵니다. 오키도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두 며느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시 소금은 금과 같았습니다. 외란과 호란을 거치며 염전이 황폐해졌고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소금의 양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지요. 소금 300가마니라면 최소한 쌀 900가마니의 가치였습니다. 팔아서 논밭을 사도 되고 장사 미천으로 삼아도 좋았지요. 은주와 오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연하에게 쏠렸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오리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지요. 아버님, 연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리를 받겠습니다. 뭐라고? 은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키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연하를 쳐다보았지요.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목숨이 가장 귀한 법입니다. 연하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오리는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옵니다. 소금은 쓰면 그만이지만 생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참된 재물이라 여깁니다. 대청마루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거라. 세 며느리가 대청마루에서 물러나자 곧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소문은 하인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막내 마님이 오리를 받으셨답니다. 아니, 소금을 두고 오리라니? 뒷마당 오리똥 치우러 다니시겠구려. 곳간채에서는 은주와 오키가 마주 앉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철없는 것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배웠대요? 살아있는 목숨이 귀하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두 사람은 소금 가마니를 나눠 싣는 일을 의논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은주는 벌써 한양장터의 소금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지요. 오키는 소금을 팔아 어디에 논을 살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연하는 홀로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리 300마리가 모여있는 넓은 우리 앞에 섰지요. 저녁 노을이 오리들의 하얀 깃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꽥! 꽥! 오리들이 연하를 보고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연하의 치마폭을 쪼았지요. 잘 부탁한다. 연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멀리 사랑채에서는 김진사가 뒷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그날 밤 김진사의 저택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 며느리의 운명은 그날부터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지요. 달빛 아래 뒷마당의 오리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저택의 사랑채 앞마당에는 화려한 가마가 들어섰습니다. 은주가 한양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붉은 비단으로 만든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님, 조심하십시오. 하인이 가마 발을 받쳤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내려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한양에서 사온 비녀가 들려 있었지요. 형님, 저도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샀어요. 오키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로 지은 초록 저고리에 금실로 술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소금 300 가마니는 생각보다 더 큰 재물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소금의 절반을 한양의 큰 상단에 팔았습니다. 한 가마니에 쌀 4가마니 값을 받았지요. 나머지는 함경도 어물전 주인에게 넘겼습니다. 오키는 소금을 전라도 장터로 가져가 논 2마지기를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 비단과 장신구를 장만했지요. 막내는 오리나 치고 있겠지요. 은주가 비녀를 머리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오리똥 치우느라 손이 까맣겠어요. 오키가 낄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안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무렵 연하는 마을 변두리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오리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은주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연하가 뒷마당 오리우리를 돌보고 안채로 돌아올 때마다 비린내가 방 안 가득 퍼졌지요. 아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키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막내가 오리를 받았으니 오리와 함께 따로 사는 게 마땅합니다. 김진사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거라. 연하는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명 치마 저고리 2벌, 낡은 이불 한 채, 질그릇 몇 개가 전부였지요. 하인 둘이 수레에 오리우리를 실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황무지가 펼쳐진 곳에 작은 움막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새어서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흙바닥에는 잡초만 무성했지요.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연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리 300마리를 움막 뒤편에 풀어놓고 연하는 천천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매일 아침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오리먹이가 될 풀과 벌레를 주었지요. 들판을 돌며 나다를 모았습니다. 오리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먹이는 끝없이 필요했지요. 손등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겨울바람이 움막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밤이면 추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지요. 오리우리는 매일 청소해야 했습니다. 똥을 치우고 물을 갈아주고 깃털을 정리했습니다. 연하의 옷에는 늘 비린내가 배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더러운 때가 끼었지요. 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어느 날 밤, 연하는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움막 창틈으로 김진사 저택의 불빛이 아득히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동서들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웃고 있겠지요. 소금을 받을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오리우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꽥꽥. 연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로 다가가자 아모리 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 알을 품고 있었지요. 사흘 뒤 노란 솜털의 새끼 오리들이 깨어났습니다. 12마리였습니다. 작은 부리로 어미 오리를 쫓아다니며 꽥꽥 울었지요. 살아있구나. 연하는 무릎을 꿇고 새끼 오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금은 한번 쓰면 사라지지만 이 작은 생명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연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생명들을 지키는 일이라면 말이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오리떼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300에서 400마리로 그리고 500마리로 늘어났지요. 먹이를 구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연하는 날마다 산을 3번씩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리들이 다녀간 땅에 잡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리들이 풀씨를 먹어치웠기 때문이었지요. 똥이 쌓인 곳이 흙은 검고 기름졌습니다. 이것이 거름이 되는구나. 연하는 무릎을 굽혀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흙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황무지였던 이곳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요.
오리를 옮겨가며 기르면 연화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오리들을 이곳저곳 옮기면서 기르면 땅이 좋아질 것입니다. 좋아진 땅에서는 곡식을 심을 수 있겠지요. 그날 밤, 연화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오리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이 황무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마을 저편 김진사 저택에서는 은주와 오키가 술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아직도 오리나 치고 있겠지요. 봄이 오면 더 고생하겠어요. 오리가 알을 낳으면 더 늘어날 테니까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황무지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는 것들을 말이지요. 겨울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하는 황무지 한쪽에 작은 논을 만들었습니다. 겨울 내내 오리들이 거닐던 땅이었지요. 삽으로 흙을 파고 두둑을 쌓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이 땅에서 벼가 자랄까? 연하는 벽실을 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싹이 트는 속도가 달랐지요. 나흘 만에 파란 새싹이 흙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모내기가 끝나자 연하는 오리 30마리를 논에 풀었습니다. 오리들은 물속을 헤집으며 돌아다녔지요. 논바닥의 잡초를 뜯어먹었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해충도 잡아먹었습니다. 벌레를 잡는구나. 연하는 논둑에 앉아 오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리들의 발이 진흙을 휘저으면서 물이 흐려졌지요. 공기가 섞인 흙이 벼 뿌리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논은 다른 논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벼가 2배는 더 진한 초록빛을 띠었지요. 줄기도 굵고 튼튼했습니다. 저건 어찌 된 일이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오리들을 돌보고 논을 살폈지요. 오리들은 계속 알을 낳았습니다. 하루에 200개가 넘는 알이 모였습니다. 연하는 알을 광주리에 담아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리알이요. 싱싱한 오리알.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한 안악이 알 하나를 깨뜨려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른자가 이렇게 선명하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연화의 오리알은 장터에서 금세 동이 났습니다. 달걀보다 값이 비쌌지만 불티나게 팔렸지요. 이 돈으로 땅을 더 사야겠어. 연하는 장사로 번 돈을 고이 접어 치맛자락에 넣었습니다.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땅을 사는 데 썼지요. 마을 어귀에 버려진 땅이 헐값에 나왔습니다. 연하는 주인을 찾아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 땅을 사겠습니다. 이 돌짝밭을요. 좋소이다. 주인은 기꺼이 땅 문서를 넘겼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연하는 달랐습니다. 그곳에도 오리를 풀었습니다. 오리똥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돌짝밭은 밭이 되었습니다. 2해가 지나자 논으로 바뀌었습니다. 연하는 이렇게 땅을 조금씩 늘려갔지요. 그 무렵 김진사 저택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주의 창고에는 자물쇠가 3개나 걸려 있었습니다. 비단옷과 장신구를 보관한 곳이었지요. 밤마다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은주는 하인들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금가락지를 세고 또 세었습니다. 오키는 더 심했습니다. 논 두마지기를 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소작인이 거둔 곡식을 속이지 않을까, 몰래 빼돌리지 않을까 의심했습니다. 소작료를 2배로 받아야겠어. 오키는 소작인을 몰아세웠습니다. 소작인은 원망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오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인데 내가 지켜야지. 두 사람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경계심이 짙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지요. 서로를 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형님, 지난번 빌려간 은 10냥 언제 갚으실 건가요? 내가 언제 빌렸다고 그래? 내가 준 거 아니었나?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점점 잦아졌지요. 여름이 무르익었습니다. 연화의 노는 마을에서 가장 푸르렀습니다.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지요. 저 논 좀 보게. 한 노인이 논둑에 서서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는 더 푸르네. 막내 며느리가 무슨 비법이라도 쓰는 게 아닐까? 오리를 풀어놓던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지요. 연화의 논밭은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황무지를 사서 옥토로 바꾸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땅에서 곡식이 자랄 수 있지? 의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묵묵히 오리를 돌보고 땅을 일구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다가왔습니다. 연화의 논에서는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갔습니다. 5마지기의 논에서 나올 수확량이었지요. 김진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늙은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지요. 보고 있느냐? 김진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네 논이 다르더군. 올해는 풍년이 틀림없어. 그 많던 오리는 다 어디 갔을까? 알을 낳고 팔아서 땅을 산다더군. 소문은 바람을 타고 김진사 저택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은주와 오키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빛이 눈동자에 어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요. 달빛이 연화의 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벼 이삭이 바람에 출렁였습니다. 오리들의 고른 숨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6월 보름부터 시작된 장마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쏟아졌지요. 이틀, 사흘, 열흘이 지나도 그쳤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이러다 마을이 잠기겠어.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울물이 불어났습니다. 논둑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김진사 저택의 곳간체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님, 큰일입니다. 하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은주가 달려나갔습니다. 곳간문을 열자 물이 철철 흘러나왔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금 가마니가 줄지어 쌓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마니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니를 열었습니다. 소금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은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얗던 소금은 회색 물처럼 변해 자루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300 가마니 중 절반이 이미 녹아 없어진 뒤였지요. 물을 막아, 어서!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마는 계속되었고 습기는 곳간 곳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키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라도의 산논 2마지기는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았지요. 벼는 뿌리째 썩어갔습니다. 내 논이, 내 재산이. 오키는 논둑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자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올해는 추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물을 퍼내. 물이 계속 차오릅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소작인도 떠나버렸습니다. 오키는 홀로 진흙탕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7월 초하루, 비가 멎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지요. 물에 잠겼던 논밭에서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왔습니다. 메뚜기다! 메뚜기 떼다! 마을 어귀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논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였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사람들은 손을 휘저으며 메뚜기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메뚜기들은 벼잎을 갉아먹고 또 갉아먹었지요. 사흘 만에 마을의 논은 황폐해졌습니다. 파랗던 벼는 앙상한 줄기만 남았습니다.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지요. 이러다 모두 굶어 죽겠구나. 그때였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누군가 연화의 논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메뚜기가 없었습니다. 연화의 논에는 오리떼가 가득했습니다. 500마리가 넘는 오리들이 논을 누비며 메뚜기를 낚아채고 있었지요. 꽥꽥꽥꽥. 오리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부리로 메뚜기를 집어삼켰습니다. 날아오르는 것도, 벼 위에 앉은 것도 모조리 잡아먹었지요. 저게 어떻게...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논만 황금빛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곡식이었지요. 오리가 메뚜기를 잡는구나. 그래서 오리를 키웠던 거였어.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 저택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창고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은 소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팔아봤자 쌀 몇 가마니 값도 안 되었지요. 내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오키는 방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노는 물에 잠겨버렸고 남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사흘 뒤 두 사람은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황무지였던 곳은 이제 넓은 농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지요. 연화야.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들 오셨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은주와 오키는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주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지요. 너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쫓아냈다. 용서해다오. 오키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소금을 택한 것이 잘못이었어. 두 사람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일어나세요.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오리를 택한 건 형님들이 틀려서가 아니었어요. 은주와 오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생명이 귀하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하늘이 정하는 일이지요. 연화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같이 일하지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오리를 돌보고 논을 일구고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은주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연화는 두 사람을 가만히 안아주었지요. 그날 밤 김진사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늙은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부는 쌓는 것이 아니라 일구는 것이다. 욕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키우는 것이지. 멀리 연화의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세 며느리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메뚜기는 사라졌습니다. 오리들의 배가 불렀습니다. 황금빛 뼈 이상만 바람에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진사가 시험을 시작한 날부터 정확히 1000일이 지난 아침이었지요. 김진사는 세 며느리를 다시 대청마루로 불러들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주와 오키는 소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그들과 나란히 섰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온화한 빛이 감돌았지요. 새해 전 내가 너희에게 물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세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의 눈가에 부끄러움이 어렸습니다. 오키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보여주거라. 너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배웠는지. 대청마루 아래 마당에 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하지만 주인은 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세 며느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연화가 먼저 큰 솥을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밥내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래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이었지요. 윤기가 흐르고 찰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일군 논에서 거둔 쌀입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가 오리 요리를 내왔습니다. 은근하게 구운 오리고기에서 고소한 기름이 배어나왔습니다. 오키는 오리알로 만든 장조림을 올렸지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가 함께 길렀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연화가 가르쳐준 대로 오리를 돌보고 논을 일구었습니다. 오키가 덧붙였습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지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좋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리고기를 맛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조림도 들어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김진사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향긋한 차 냄새가 대청마루에 번졌지요. 세 며느리는 고요히 기다렸습니다. 연화야, 김진사가 불렀습니다.
예, 아버님. 내가 오리를 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연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뒷마당에서 울던 오리들의 소리가 들렸지요. 황무지에서 보냈던 고단한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새끼 오리가 부화하던 순간도 메뚜기를 잡아먹던 오리떼도 생생했습니다. 소금은 물을 만나면 사라집니다. 연하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리는 물을 만나면 더 힘차게 헤엄을 칩니다. 김진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고인 재물은 썩습니다. 지키려 할수록 의심이 생기고 싸우려 할수록 마음이 각박해집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지요. 흐르는 생명은 세상을 살립니다. 오리는 알을 낳고 알은 새끼가 되고 새끼는 자라서 또 알을 낳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도 먹고 살고 땅도 비옥해지고 마을도 풍요로워집니다. 대청마루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잎 하나가 하늘거리며 떨어졌지요. 김진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연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지요. 너야말로 진정으로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욕심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키우는 것.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김진사는 품에서 각원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김진사 집안의 모든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지요. 이제 이 집안은 내가 맡아라. 연하는 두 손으로 각원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금이나 은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무게였지요. 생명을 돌보고 사람들을 살피는 일의 무게였습니다. 아버님. 연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와 오키도 함께 절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오리들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논에서는 벼 베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풍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연하가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햅쌀밥과 오리 요리가 넉넉하게 차려졌지요.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진사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버님, 진지 드세요. 연하가 밥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받았습니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3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오리우리에서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논에서는 벼 이삭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녹아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쌓으면 쌓을수록 무거워지는 것이고 하나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당신의 인생에는 어떤 재물이 있습니까? 녹아 없어질 소금입니까? 아니면 알을 낳는 오리입니까? 연하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생명은 계속 이어지고 풍요는 끝없이 흐르고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의 의미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